정도의 온도에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요. 섭씨 60도까지 끓인 물에서도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2월하고 11월에 많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노로바이러스가 섭씨 4도에서 5도 사이로 떨어질 때 활동성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 노로바이러스 그 자체가 이 감염이 된다는 게 굉장히 적은 단위만 들어가도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겨울철에 극성을 부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양이라도 겨울철이 아닌 계절에 만약에 노출이 됐을 때는 증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여름철에는 노로바이러스가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섭씨 기온이 24도 이상이 되면은 노로바이러스가 활동을 하지만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극성을 부리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바로 살얼음이 얼고 정도, 섭씨 4도씨에서 0도로 하는 그때는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작은 숫자로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겨울철, 초겨울이나 아니면 늦겨울에 이런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24도 이상으로만 올라가도 활동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걸 보면 음식을 익혀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식만 익혀서만 먹으면 안전한 건가요? 사실 익혀서만 먹었을 때 식중독이 안전하냐는 세균성 식중독과 바이러스 식중독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우리가 세균이라고 하는 것과 바이러스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세균은 세균막이 있어요. 그 세균박을 무너뜨려서 세균을 죽이거나 아니면 세균이 분화하는 걸 막는 게 항생제거든요. 그 세균벽이 두껍잖아요. 근데 이 세균벽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열이 됐다면 세균성 장염은 거의 예방이 가능한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캡시드라고 해서 바이러스의 그 보호막이 있는데, 이게 바이러스의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안 깨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어떤 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발견된 문석에 묻어있는 바이러스 보면은 몇십만 년 전, 몇백만 년 전 바이러스를 갖다가 우리가 실제로 채취하고 그게 비기온이라는 상태로 있는데 톡 건드리면 다시 활성을 합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포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살아나지만 밖에 나와 있으면 죽은 상태로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가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열해도 바이러스성 장염을 100% 예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그렇다면 종류에 따라서는 예방을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확답을 주실 수가 없지만, 노로바이러스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가요? 노로바이러스만 봤을 때는 섭씨 60도 이상 끓인 그런 가열된 상태면 거의 활동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바로 손에 있습니다. 대부분 노로바이러스는 증상 자체가 설사하거나 구토를 하게 되는데, 엄마들이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또 토한 걸 닦아주잖아요. 음식은 잘 가열했지만 결국 손에서 다시 밥을 차리면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손 같은 경우도 알코올을 완전히 닦거나 적절한 세정제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었을 때만 안전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균성 그리고 바이러스성 장염에 따라서 이렇게 끓였을 때 좀 더 안전해지는 경우도 있고, 끓였어도 조금 신경을 더 쓰셔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균성과 바이러스성 장염 차이가 확실히 있는 건가요? 사실 이 세균성 장염인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세균성 하면 더 독하고 심한 합병증을 남긴다. 사실입니다. 맞아요. 바이러스는 조금 더 유하게 지나간다. 그런데 첫날 이제 열나고 배 아프고 설사하거나 토해서 왔는데 이제 여쭤보세요. 이게 세균성 장염인가요? 바이러스 장염인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불안하시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물 먹고 며칠 설사하면 지나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세균성 장염 중에 뭐 O157 세균성 장염이라든지 세균성 이질 등은 실제로 소장 점막을 파고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합병증으로 사망도 할 수 있는 질환이니까 그렇죠. 걱정하는데, 처음에는 증상 자체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바이러스적 장염이 의심이 되더라도 세균성 장염이라는 그런 추측하에 혈액 검사나 여러 가지 진행하고요. 공통적인 장염 증상을 보이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합병과 다른 증상에 따라 우리가 유추는 하죠. 그래서 보통 초기에는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또는 여러 가지 분변 검사들을 통해서 확정된 그런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제 주위에 보니까 장염의 경우에는 자주 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도 또 뭐 하루 이틀 앓고 지나가겠지. 그래서 그냥 약국에 가서 약만 드시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던데 만약에라도 세균성 장염이라면 그렇게 약만 먹고는 낫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세균성 장염을 일으키는 이런 오이러출 같은 균들은 적은 양으로도 이런 큰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황색 포도상 구균이 1등입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이 뭐 200단위 또는 300단위 이상 됐을 때 병을 일으킨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개개인의 면역층이 잘 발달된 분들은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고요.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 또 당뇨나 고혈압, 갑상선 기능 저하증, 수술하셔서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실질적으로 적은 양으로도 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장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노로바이러스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년 겨울 그리고 1, 2월이면 방송 매체나 언론에 통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까먹고, 왜냐면 여름에는 별로 없으니까. 여름철에는 그냥 엄마고 아빠고 모두가 식중독에 좀 관심을 가져요. 겨울에는 왜 이렇게 우리가 관대해지는 걸까요?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식중독이라든지 장염에 대한 예방 인지도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활성화되는 바이러스가 있었으니 이 바로 노로바이러스가 이슈가 되고 더 많이 우리가 홍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노로바이러스가 특별히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라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신경을 안 쓸 때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바이러스라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군요. 정답이십니다. 네. 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바이러스는 실은 감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기 중 전파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노로바이러스는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전염이 되는 건가요? 공기 중 감염은 불가능합니다. 이 노로바이러스가 무거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토라거나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분변을 잘 찢지 않은 경우, 손에 묻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증상은 어떤 게 가장 대표적일까요? 우선은 노로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첫 12시간에서 24시간 안에는 구역감과 구토, 그리고 무름병과 설사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면 이게 저 같은 40대 중반의 건강한 사람이 걸리게 되면 그냥 이게 취한 것 같지? 그리고 다음날 변을 봤는데 좀 무름병이 나오고 좀 추운가? 그리고 2, 3일 지나면 좋아집니다. 문제는 그 면역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2주, 4주까지도 증상이 계속돼요. 특히 5세 미만의 영유아 같은 경우는 물변이 나오다가 진짜 쫙쫙쫙쫙쫙 이렇게 시간마다 계속해서 변을 보는 게 바이러스가 소장 점막을 공격해서 이 소장 점막의 방화막이 무너지는데 소장 점막이 72시간 동안 새로 재생이 되는데 재생하려고 하는데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게 되면은 계속 설사를 하게 되죠. 전형적인 증상은 심한 경우에는 물변, 설사를 갖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만큼 가볍게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더더욱이나 2006년도였죠. 수도권 지역 중고교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노로바이러스로 밝혀져서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나이와 성별, 지역에 관계없이 전 세계에 걸쳐서 산발적으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이 노로바이러스 한국에서 발병한 질병은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는 어디서 발병을 한 건가요? 1968년 이 로워크라고 하는 초등학교에서 집단 발병을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Infectious No-Name Virus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염력이 강한데 이름이 없는. 근데 이 노워크 지역에서 발견돼서 이름을 노워크라고 지어야겠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럼 한국에 언제 들어왔냐고.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노로바이러스는 인류 역사보다 훨씬 길게 지구상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직접 접촉을 해야지 감염이 되니까 미국에서 발견하더라도 한국에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수입 농산물 자율화 시점을 통해서 그런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오잖아요. 꼭 노로바이러스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것도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항공 시스템이 발전되게 된 2000년대 이후에 직접적인 노로바이러스를 가진 환자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직접 접촉에 더 많이 나온 게 아닌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있었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인지하고 진단하는 능력이 최근에 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동이 자유로워진 만큼 질병의 이동도 더 참 우리에게는 안타깝지만 유리해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별다른 치료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안타깝게도 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장염도 딱 이 약을 먹으면 바이러스가 활동을 멈추거나 죽는다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배출될 때까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을 먹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 증상에 맞는 약, 대증 치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대증 치료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연 치유를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건강한 분이라면 2, 3일 안에 다 좋아집니다. 대부분은 괜찮다고 하지만 이 어린 나이라거나 당뇨 이외에도 위험군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심근경색을 앓았거나 또는 협심증이 있거나 뇌졸중을 앓아서 즉 충분한 혈액순환이 돼야 되는 분들인 경우에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장염뿐만 아니라 장염 등으로 인한 탈수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장이나 뇌질환 혹은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장염에 걸렸을 때 지나가겠지라고 방치하시면 안 되는 거네요. 설사가 계속하게 되면 피가 끈적끈적해질 수 있으니까. 네, 이 장염이 누군가는 물론 본인은 고통스럽지만 전체적인 건강으로 봤을 때는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건데요. 이게 유전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더 심각하게 발현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소장이 짧은 분들 그렇게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문제가 될 뿐이고요. 일반적인 장염은 유전자 질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장염 가볍게만 여겼다가는 심각한 탈수 증세로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고 장 천공이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불편하시다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장염의 속설에 대해서 OX로 알아봅니다. 장염에 걸렸을 때는 생수보다는 보리차를 먹는 것이 좋다. O인가요? X인가요? 정답은 OX인가요? OX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리차가 좋다고 하시는 의료진이 대다수예요. 네, 저도 장염 걸렸을 때 보리차 많이 드세요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리차뿐만 아니라 옥수차도 마찬가지고 끓이게 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물 안에 작은 섬유질과 같은 것들이 떠다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흡착작용을 통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분도 있지만 정답은 생수도 좋다입니다. 즉 탈수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분을 섭취한다. 보리차가 없다고 하면 생수도 좋습니다. 네. 생수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보리차가 좀 더 낫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수도 좋고 보리차는 더 좋다고 하니까요. 장염 걸리셨다면 충분히 수분 섭취해 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속설입니다. 겨울 장염에는 바나나가 좋다. 과일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바나나 좋은가요? O인가요? X인가요? 자, 정답은 O입니다. 네, 바나나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펙틴이 소화 효소가 나오는 걸 도와주고요.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하면 충분한 당분 섭취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 바나나를 이렇게 잘게해서 죽처럼 먹는 것도 설사 나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냉동된 음식은 무조건 안전하다. 네, 냉동했으니까 당연히 안전하지 않죠. 네. 냉동했으면 오래 두는 건 나쁘지만 잠깐씩은 안전한 거 아닌가요? 그 제가 모셨던 대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농담이 있습니다. 이 선생 절대로 양주 마실 때 얼음 넣지 마실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제3세계 국가에 네. 그 얼음 어느 물로 만들었을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깨끗한 물로 만들 그렇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우리가 원충이라고 하면 되게 멋져 보이는데 그냥 벌레입니다. 벌레입니다. 벌레 같은 게 들어있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가서 이렇게 얼음 스무디 잘못 먹으면 하는 게 스무디의 그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얼음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식중독균, 세균, 황색 포도당균이라든지 이 균들이 잠깐 동면만 하는 거군요. 멈추고 있다가 재가열하면서 짜잔 다시 나옵니다. 대부분 냉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먹다가 이거 아까운데? 그래가지고 얼린 거를 재가열하는 경우가 많은데 냉장고는 생활에 유용하지만 냉장고를 믿으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이 노로바이러스 아무래도 나만 앓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족 중에 이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노로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 11월 말부터 이제 1월, 2월, 3월 달까지 만약에 열이 나거나 그런 복통이 심하지 않은데 설사가 되면은 내가 노로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병원에 한번 방문해서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이제 증상 완화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집에 오셔서는 수건,
그다음에 우리가 세면기 가능하시다면 변기를 따로 쓰시면 좋은데요. 변기가 하나 있는 경우라면 본인이 사용하시고 나서 본인이 고무장갑 끼고 열심히 잘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먹는 음식도 따로 처방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릇을 다 따로 써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거지를 하거나 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집안에서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집 안에 다들 면역력이 좋은 건장한 분들만 계시다면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군, 5세 미만의 어린이, 그리고 당뇨나 뭐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가족들이 있다면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 겨울철 아무래도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꽤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제가 사실 이 예방접종 주로 공부 많이 하고 환자분들 모시고 있는데요. 안타깝게 아직까지 없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예방접종이 없고요. 아직 없어요. 노로바이러스는 지금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이지만 딱히 효과가 있는 건 아직 밝혀진 건 없어서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에 증상이 있는 분들은 자가격리하는 거. 그리고 겨울이 되면 우리의 식중독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죠. 경계를 항상 갖고선 식중독은 사시사철 언제나 올 수 있다는 걸 갖고 계시고 아프신 분이 있으면 잘 모셔야겠지만 서로 접촉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이 춥다고 해서 노로바이러스도 우리처럼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겨울철에도 식중독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무엇보다도 손 깨끗이 닦는 것, 개인 위생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알력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